네, 이번주에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라이브 시작합니다. 10월 18일 금요일이고요. 서울 광화문 뉴스토마토 스튜디오에는 근처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 생방송처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김준일, 윤형중 두 분 평론가 대표님 나오셔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부터 시작해서 국감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이고요. 강정수 박사 뒷코너에 나오셔서 미중 갈등 유탄 맞은 ASML 이야기, 그리고 중국의 생성 AI, 알리바바 AI 보셨어요? 이거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다는데 그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김준일 평론가님, 윤형중 랩250 대표님 두 분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오늘 스포티하신 것 같아요. 월요일에 비해서. 네. 월요일보다 젊어지신 것 같은데. 금요일 날은 조금 더 편하게 입기는 하는데요. 요즘은 그냥 정장 입기 싫어서 좀 그냥 막 입어요. 정장 너무 지겨워요. 윤형중 대표님은 항상 저는 오늘 차려입었습니다. 단정하게. 좋습니다. 단정한 대표님, 그리고 얼촌 스포티 평론가님, 오늘도 즐거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즐거운 주제가 아니라 첫 번째 픽하신 게 김건희 여사 불기소 한번 좀 다뤄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 2시간 정도 방송할 수 있어요. 검찰이 얘기한 거 하나하나씩 다 반박할 수 있지만은 그럴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어제 또 방송으로나 언론 기사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어제 이제 검찰이 4시간 동안 이걸 설명을 했어요. 오전 10시에 브리핑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후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밥도 안 먹고. 왜냐면 기자들이 납득이 안 되니까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요?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바보로 만들었고 스스로 바보가 됐고 국민을 바보로 알았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왜 김건희 여사를 바보로 만들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김건희 여사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가 조작인지 이제 다른 전주 손모 씨가 지난 최근에 2심에서 다른 그 나머지 주가 조작범들 2심에서 전주였고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정범으로, 그러니까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 사람은 정확하게 주가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김건희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읒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은 굉장히 순진무구한 사람이다. 이러기 때문에 김건희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바보로 만드니까 김건희는 윤석열을 바보로 만들었고 검찰을 윤석열을 바보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바보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검찰이 스스로 바보가 됐다라는 거는 김건희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예요. 예를 들면 7초 매매가 있거든요. 이 자기들끼리 통화해가지고 이제 문자 주고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 10만 주 팔아라라고 하니까 2010년 10월 28일에, 그러니까 10월 28일이고 11월 1일에 팔아라 하니까 7초 만에 김건희가 주문을 내요. 그게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그 계좌. 그러니까 김건희 계좌인데, 어쨌든 이거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거래를 했다라고 했다가 김건희가 이건 내가 거래를 했어요 라고 직접 한 거예요 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통정매매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검찰은 주장을 뭐로 했냐면은, 이거는 김건희와 권오수가 의사 연락을 했다라는 게, 의사 연락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연락 중에서도 범죄를 공모한 연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얘들이 10초를 거래를 하고 이거를 그거를 김건희가 팔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팔았든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검찰은 그렇게 주장했는데, 얘네 검찰은 김건희를 수사한 거, 이거를 왜 따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같이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거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김건희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연찮게 얘들끼리 10만 주 파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우연찮게 김건희가 그때 딱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7초 만에 또 받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밝혀낸 거예요. 통정매매, 이게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계좌에 통정매매는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라는 부분이죠. 우연인 거죠. 우연히 모르고 그냥 걔들은 그렇게 팔라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김건희는 우연히 팔았는데 그게 해피면 딱 정확히 10만 주고 7초 만에 물량을 받고 이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하지 않고
사차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김건희 여사님이 기억이 안 난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바보가 됐다. 이걸 보는 국민들은 복장이 터지죠. 그래서 뭐 이거 더 길게 하면은 이게 오늘 안 맞으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가져왔냐면은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심우정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은 검찰 이거 해체하겠다.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이거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겠다. 아예 기소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정책적인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특검도 이제 지금 발의를 한 상황이고요. 검찰 해체라는 게 감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처럼 검찰은 기소만 하고 경찰은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다 주고 검찰이 판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뭐 특수한 경우에 뭐 특검이나 이렇게 임명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지금 만들자 뭐 이런 완벽하게 경찰한테 줄지 아니면은 예전에 나왔던 방안은 기소청과 중수청이라고 따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하는 역할을 그러면 이거의 성격을 어떻게 할지 이건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할게요. 네네네. 진짜. 우리 오빠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검찰은 우리 여사님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참 만들어 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 검찰이 이게 무슨 홍길동이 된 거 아닌가. 홍길동이 좋은 캐릭터이긴 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지금 뭐 통정거래는 있었는데 뭐 주가 조작은 아니고 뭐 그 전에 뭐 국민권익위는 명품백은 받았지만 이거는 뇌물은 아니고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고 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와 이게 무슨 여사 앞에만 가면은 제대로 된 뭔가 개념 규정이 안 되는 거 사실 이게 검찰만 문제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몇 시간 동안 시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거기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통정거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이게 물론 정치적 사건이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말을 정확하게 이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게 명백하게 금융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금감원장은 사실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사실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참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을 이런 식으로 다루면서 무슨 밸류업을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 와 진짜 이거는 정말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어제 발표 거 보니까 이런 코멘트는 있던데요. 검찰에서 너무 수사가 부실하다라고 하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 거라는 취지.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에 정확하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바보예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BP 패밀리라고 이게 김건희가 주범들 중에 핵심 중에 한 명이다 이런 거가 이제 또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BP 패밀리가 권오수 팬클럽인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아니 그걸 알아보라고 수사를 하라고 검찰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수사를?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고 검찰한테? 그러니까 선택적 바보, 선택적 무능. 갑자기 바보가 됐습니다, 검찰이. 그러다가 다른 거 수사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 짧게 요약을 하면 이 상황은 1차 조작과 2차 조작이 있었잖아요. 1차 조작 때는 김건희가 4,700만 원 손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를 일임했던 그거서 운용했던 사람이 메워줘요. 4,700만 원을.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손실 나면 메워주고 이익 나면 또 김건희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밸류업이네요. 완전 코리아 밸류업이다. 그러네. 두 번째는 김건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일임했는데 그리고 팔라고 해서 그러니까 팔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우연히 팔았는데 그거를 누군가 해서 자기들끼리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고 결국은 통장에 최훈순하고 김건희 통장에 23억이 남았어. 이 기법은 전 국민한테 빨리 알려야 된다.
자동으로 밸류업 되겠네요. 전 국민이 다 23억 부자가 되는 거지. 이 기법을 빨리 알려야 된다. 네, 이 사건 이렇게 소비 한번 얘기하고 끝날 사건이 아니고요. 저는 이거 아마 좀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되돌아보면은 검찰 역사, 특히 검찰의 구조가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된 사건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옛날 그게 생각나요. 이게 김건희 여사 사건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마틴 루터 킹이 옛날에 이 얘기했던 게 생각났어. 한 군데에서 부정의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있는 정의를 모조리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통정매매 했는데 그 계좌에서 23억 벌었으면은 그거 뭐 그 사람 혐의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있는 것 같은데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다 작전에 가담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부터 이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온 시장에 있는 모든 참가자들이 아 그래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용인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고 그래서 이 시장에는 여기까지는 해도 되겠구나라고 딱 배리어를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다 구속이에요. 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구속이에요. 꿈도 꾸지 마세요. 요거 하나만 더 짚고 얘기 넘어갈게요. 아마 제가 예측하건데 머지않아 재수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 재수사가 일어날 건데 우리가 그 시점에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은 김건희 여사가 재수사를 했더니 혐의가 분명하고 유죄다. 뭐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번에 수사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는 수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분명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사실 그 문제가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분명하게 거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해합니다. 수사한 사람들. 회사원이다, 이제. 검찰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이 아니고 회사원으로 인식하면 된다. 회장님, 사모님 어떻게 터냐. 이런 마인드인 거잖아요, 지금. 그럼 회사처럼 하면 돼요. 딱 분리해서. 회사원인 사람들이 회장의 비리를, 가족의 비리를 수사할 수 없으면 다른 제3의 기관한테 맡기면 되죠. 그게 특검이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취급하면 될 것 같아요, 검찰은. 이 정책 얘기해야 되는데. 수사 잘못하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돼요, 이제는. 감옥 갈 각오까지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어쨌든 이 불기소 문제는 하여튼 이 한 건의 수사의 부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이슈가 너무 많아서 지금 다뤄야 될 게 소득세 올리나? 이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지금 거기도 쭉 관심이 가고요. 소득세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건보재정 지금 의료개혁 하는 와중에 건보재정 몇 조 원 펑크난다 뭐 이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대출 받네 못 받네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두 분 하나씩 좀 정리해 주시고 잠깐씩 얘기하고 넘어가면서 가보면 좋겠어요. 우선 그 소득세 문제 월급쟁이들은 굉장히 관심인데 그 얘기 어떻게 나온 거죠? 아니 요거는 이게 소득세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의 이제 좀 세수 구조부터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세수 구조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아직 놀랍게도 반환점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오래된 것 같은데. 놀랍게도 반환점이 아직 안 됐는데 11월 달에 반되는 거죠. 11월 10일 날이 9일? 10일 때가 반환점.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역대 최초로 이제 감사원에 제출하는 이제 재정 결산을 기한을 어겼었어요. 그게 원래 이제 4월 10일까지인데 맞아. 총선이 4월 10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4월 9일이나 8일, 진작에 그 전주에 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1일, 11일 공개한 걸 보니까 정말 역대급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그 화살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목별로도 한번 그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나를 한번 따지고 보니까 워낙 1년차에 2년차의 법인세 세수 그 감면 수준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근로소득자 그리고 이제 유리직업인 월급 생활자들의 이제 세부담이 상당히 커졌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고소득자들의 또 소득세 감면이 또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제 중하위권의 이제 소득자들의 많이 이제 세부담이 커졌고요. 오늘 나온 그렇게 크게 다뤄진 이슈는 아니었는데요. 요즘 물가 부담이 여전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네. 이게 약간 지표량은 계속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이제 상당히 안정된 추세로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 장 보러 가셔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추 한 통에 막
7,000원, 8,000원. 맞아요. 엄청 비싸졌어요. 배추 한 통이 엄청 비싸고요. 뭐 신선식품, 뭐 시금치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뭐 신선, 뭐 야채, 과채류들은 굉장히 여전히 비싼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물가 같은 것에 서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소득세를 물가연동제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실 OECD 여러 국가들이 그 좀 도입한 그런 제도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 기획재정부는 뭐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는 그 지금 올해에도 세수 결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어떤 내용이죠? 물가가 오르면 물가에 따라서 소득세를 오히려 아까 소득세 올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물가에 따라서 소득세를 좀 오르면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면 또 올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연동한다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소득세를 올리는 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물가가 오를 때 그 물가에 오른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사실 고소득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이잖아요. 네네네. 고소득층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역진적이지 않냐 이런 논란은 있긴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원래 소득세를 많이 내는데 물가 올랐을 때 더 깎아주게 된다. 그러니까 더 혜택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 배추 살 돈 없는 분들은 저소득자들인데 배추값 올랐다고 그분들은 뭐 소득세 별로 안 내니까 별로 영향 안 받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진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세수 결손 이야기 해주셨는데 세수 결손에 대해서 지금 국감에서 경제부총리가 뭔가 발언을 계속 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지금 뭐 올해는 그러니까 특히 세수 결손도 상당히 큰 문제지만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최은식 국회의원 저도 처음 들어본 초선 국회의원인데요. 최은식. CJ 제일제당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은 상당히 신박한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틀리고 이거 워낙에 그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니까 이것 가지고 국회에서 너무 왈가왈부하지 말자. 세수에 대해서. 네, 세수 예측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제안하니까 의원님의 그런 그 제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저희가 이제 저희 고충을 알아주신 데는 감사하지만 국가 재정을 다루는 입장에도 오히려 최상목 부총리는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또 엉뚱한 얘기를 또 주고받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세수 예측이 굉장히 잘못 틀렸고 작년에 58조 올해도 35조 원 가까이 틀릴 예정인데 이게 그냥 예측이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측에 기반해서 예산안을 짜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58조 원이 펑크가 나면 이 58조 원을 어떻게 메워야 되느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위법적으로 메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법적으로 메웠다는 것은 이게 이 검찰 정부다 보니까 정말 대놓고 위법적인 근거를 남기진 않았는데 돈을 안 줘버려요. 아예 안 쓰게 만드는 거. 안 쓰는 것도 안 쓰지 말아라는 근거를 남기면 또 그게 위법적일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공무원들한테 불용을 유도합니다. 불용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꾸고요. 불용을 유도하고 지방정부에 돈을 안 줘버렸습니다. 지방교부세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무려 18조 원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위법이 아니라 위헌적이에요. 국회 예산안은 국회가 심의해서 의결한다는 거는 헌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제가 국정감사보다 정말 답답했던 게요. 민주당 의원들도 좀 답답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 지적들을 한참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들을 게 아니라 올해는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예산안을 짠 거에 대해서 정부가 임의로 이 예산안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에서 기재부 장관 한마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그럼 올해에도 이렇게 아무 예고 없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지방 교부금을 안 줄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살라미식으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받아내면 그거 가지고 또 기사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이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올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불실하게 넘어가게 된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올해도 이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액 추경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원래 국회가 예산안을 짜면 그 예산안대로 정부가 실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그만큼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줄어든 돈만큼 다시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올해도 그거 할 겁니까도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퉁쳐서 같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버려서. 그러면 그렇게 결손이 생기고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한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올해에도 그런 문제 열심히 하겠다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근데 지금 적자인데 계속 감세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지적은 했는데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5분 동안 다 쏟아내고 마지막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물어보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지금 제대로 된, 그러니까 고소득층 과세 부자 감세하는 거 아닙니까? 한참 얘기하는 다음에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이 지금 각각의 세목에 따라서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세제 개편을 낸 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입법부가 약해요, 원래. 행정부가 권한이 훨씬 많습니다. 뭐 대통령제니까 당연히 행정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죠. 입법은 이제 예산 심의하고 그리고 뭐 법 만들고 이게 입법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저렇게 막 나가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거는 솔직히 대화가 안 통하는 수준이라고 봐요. 지금 이 관료들도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시키는 건지 어쩌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은 다 고발해야 돼요. 기재부 장관 고발해야 됩니다. 왜 자기 맘대로 그 국회에서 예산심의 거쳐가지고 윤영석 대표님 말씀하신 이건 국회법 위반이에요. 뭐 국회법 위반뿐만 아니라 여러 법을 위반한 거예요. 위헌이라고 하셨죠. 예, 뭐 위헌까지 갈지는 모르지 일단 법 위반은 확실해요. 예산한 대로 지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지출을 못하면은 추경을 해가지고 감액 추경을 하든 뭐 증액 추경을 하든 그게 법으로 절차가 다 돼 있잖아요. 다 저거는 다 고발해야 됩니다. 기재부 장관.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는 이게 뭔가 끝났다, 내가 보기에는. 저 똥꼬집을 꺾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지금 법을 안 지키는 게 수두룩해요. 뭐 감사원도 자기들 뭐죠? 무슨 감사 결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놔가지고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결산 없이는 예산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특수한 방법을 지금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 또 지역구에 예산 못 받을까봐 기재부 잘 못 건드리거든요. 그런 거죠. 예.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이제 매년 예산결산 특위라고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예산결산 특위에 총 50명의 국회의원이 들어가는데요. 국회 총 인원이 300명이잖아요. 4년 동안 예결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200명인 거예요. 예, 이 200명에 들어가면 그나마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좀 챙겨줄 수, 쪽지 예산을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세수 결손이니 감세 정책이 뭐 비판을 해도 진짜 의지를 갖고 기재부를 제대로 지금 공격하고 문제 제기하고 결기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처음으로 꺼내는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야당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뭐가 있죠? 야당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 이렇게 예산 심의가 의미가 없잖아요. 네. 예산대로 어차피 정부가 실행하지도 않을 건데 의미 없는 예산 심의를 올해도 반드시 할 거냐. 네. 예산 심의를 야당이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못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법률적 용어로 준 예산 사태라 그러거든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셧다운이 할 뻔했죠. 그러니까 아예 준 예산 사태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뻔했다고 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야당이 카드를 가지고서 지금 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물러요.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냥 이번 문제 제기 한번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루뭉실한 답변하고 끝나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네. 이렇게 계속 넘어갈 거냐.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거부권도 국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준 예산 사태를 걸고서라도 좀 야당이 좀 결기 있게 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까지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아니 이거는 위헌적 사안이잖아요. 네. 진짜 셧다운을 하자가 아니에요. 예산을 지켜야죠. 국회가 정한 예산, 심의 의결한 예산을 지켜야 되는데 심의 의결한데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조금 전문적인 얘기라서 이게 정치 이슈들보다 덜 중요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다른 스캔들 뭐 이런 거보다. 그렇지만 이거 진짜 국회와 대통령 간의 이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란 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잖아요, 사실. 그게 안 지켜진다는 정말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거 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얘기? 예. 그런 일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지 김준일 대표님 그 의료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료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의사를 증언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돈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의 문제들이 이번 국감과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건보재정 투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를 좀 이제 뭐 여기다 답을 내릴 수는 없어도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건보재정을 지금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국감 얘기 전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의료개혁 패키지 해가지고 의대도 증원을 하고 이를테면 건보 수가도 조정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상급병원은 특히 이제 중증 환자 중심으로 받으면서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미용이나 막 이런 것들에 좀 집중되지 않게 다른 것들도 좀 조정을 한다. 그런 건 좀 소위 말해서 억강부약 돈 많이 버는데 피부과 이런 데를 좀 누르면서 비급여도 조금 이제 줄이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개혁 패키지였거든요. 올해 그래서 8월 31일 날 정부가 발표를 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현재 한 50%인데 이거 70%로 높인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감기만 걸려도 저기 세브란스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병원들이 장사가 안 되고 그리고 위에 병원들은 중증 그 고급 인력들이 중증 환자에 집중을 못하니 이거를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저걸 보면 이제 뭐 이제 저렇게 의료 인력도 추계를 하고 전공의 수련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외국된 뭐 수가도 많이 문제는 뭐냐면은요. 상급 종합병원이 돈을 어디서 버는지 아십니까? 그 환자들한테 경증 환자들. 중증 환자는 돈이 안 돼요. 중증 환자는 돈이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이제 수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의료 수가가 그렇게 돼 있고 경증 환자들도 그냥 경증 환자들이 아니라 환자의 좀 경증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받아야 돼요. 지금 병원들의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다리 부러진 사람 오면은 거기는 사실은 1차나 2차에서도 병상이 있으면 거기 누워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브란스나 뭐 이제 서울 아산병원 가서 눕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회전율 빨리빨리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 보면은 진료가 막 하루에 막 이만큼 밀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5분 진료 보잖아요. 5분이 뭐야? 1분에 끝날 때도 많아요. 저는 뭐 이제 3차는 웬만하면 안 가는데 옛날에 좀 몸이 안 좋아서 간 적이 있는데 그래도 한 5분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근데 만약에 중증 위주로 저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 병원들은 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예시적으로 단초로 보여준 게 뭐냐면은 올해 국감에서 나왔던 거예요. 의정갈등으로 국립대병원의 상반기만 적자가 4천억 원이 넘었다. 상반기만. 서울대병원 1627억 원 상반기면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 합치면 3천억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경북대 612억 원, 전남대 359억 원, 부산대 330억 이런 식으로 국립대병원이 원래 그렇게 흑자를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약간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 4천억 원이 난다는 거고 지금 서울대병원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빅5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여기는 공공병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립대는 아니잖아요. 뭐 서울 성모병원, 세브란스, 서울 아산병원 이런 데도 다 적자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울 아산병원에는 작년 상반기에는 749억 원 수익을 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216억 원. 그래서 965억 원이 비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상반기에만. 그럼 하반기에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올해 2천억씩 지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공의 파업 여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로 하면은 인건비도 비싸질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중증 환자 중심으로 하면은 수가를 지금의 한 10배, 5배, 10배 올리지 않는 이상 이 손실을 보전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정부는 뭐가 있냐면 일종의 유보금 같은 게 있어요. 너희 지금 기금 쌓아놓은 거 있잖아. 옛날에 건강보험 기금. 예. 그거를 아니 건강보험 기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병원이 쌓아놓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너희들이 다 헐어서 써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기업들 이렇게 뭐 경기 안 좋고 고용 안 하면 야 너의 사내 유보금 그렇게 많은데 왜 이거 다 안 써? 그러면 기업들이 아니 사내 유보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 막 논쟁이 벌어졌죠. 지금 약간 5대 병원에 정부가 용산이 완전히 얘들을 나쁜 놈으로 규정을 하고 이쪽으로 지금 막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병원들은 이러면은 버티지 못해요. 답을 내줘야 돼. 이 5대 병원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이 국립대병원이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 정부가 추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은 10조 원 정도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건보 재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료 전문가들은 10조 원은 택도 없다. 10조 원이 그 상급 병원들을 개혁하는데 10조 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의료 개혁 전체죠. 상급 병원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상급 병원에는 전공의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하고 이제 중증 환자 위주로 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의사 교육도 다시 시켜야 되고 뭐 이런 등등등 해서 의료 개혁 전체 10조 원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사들이나 이런 의료계 쪽 얘기를 보면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도 안 된다, 솔직히. 지금 상황은. 아니, 지금 10조 원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지금 어디서 돈을 가져와가지고 10조 원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10조 원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10조 원도 더 들 건데 10조 원도 없다. 양쪽 다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건보.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의사 숫자는 늘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생겼어요. 지금 뭐 소득세 얘기도 나오고 무슨 뭐 세금 얘기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건보료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한 5년 안에 10%에서 많이 오르면 30% 오를 겁니다. 네, 건보료 우리가 내는 거. 그게 지금 의료개혁에 들어가는 안 들어가 있죠. 재정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 얘기는 정부가 못하죠. 현재는 계산은 안 돼 있는데. 계산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또 문재인 케어, 국회에서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하던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가 건보 적자.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는 어쨌든 보장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더 많은 이제 해서 그때는 상당히 그리고 흑자였어요. 저 때가 건보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는 정부의 방향성이죠. 그래서 지출이 더 되는 건 맞아요. 그건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면 되고 문재인 케어가 그렇게 문제면은 합의를 통해서 고치면 돼요. 보장성을 또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사적 보험이 좀 늘어나겠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렇겠죠.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아예 계산조차 지금 불가능한 영역이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10조가 아니라 뭐 50조 장기적으로 진짜 장기적으로 한 100조도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런 제가 보기에는 책임 있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 예. 이 정부에서는 천조를 들여도 구조개혁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건보 재정은 애초에 지금도 정부 재정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구조랑 다르게 일부분은 이제 정부 재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이제 건보 재정을 꾸리고 있는데요. 건보 재정이 우리가 잘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보험료율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게 법으로 세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게 이제 정해줬기 때문인데요. 그 상한을 이제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한을 다시 넘겨서 더 올리려면은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이게 사실 상당히 예민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건보 이제 쪽을 전문가들은 이 이슈를 다 알고 있는데 사실 국민연금 논의 때 소득 그 보험료율 올리는 것 때문에 너무 뜨거운 걸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슈를 어떻게 꺼내야 되나, 특히 고령화 이슈를 감안하면은 건보 보험료율을 반드시 지금 올리는 게 너무 필수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이슈를 어떻게 꺼내야 되나, 한번 잘못 꺼내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제가 자문회의 같은데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요 이슈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아무튼 요 이슈를 정말 한번 꺼내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이슈인데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를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어요. 지금 돈 얘기 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감에 나와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금까지는 2조 원 정도 투입을 했대요. 작년 올해. 그래서 매달 지금 정부 재정이 건보 재정이 이거 의료개혁 때문에 전공이 이탈을 해서 매달 지금 2월 말부터 매달 1,880억 원씩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만 해도 하면은 거의 2조 원, 뭐 3조 원 이제 이렇게 사이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근데 10조 원으로 끝낼 수가 있느냐, 지금. 왜냐면 아예 구조개혁을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 이거는 땜빵이에요. 땜빵 하는 데만 지금 매달 2천억씩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억 원이니까 지금 국립대 병원들 적자 나는데 투입돼. 아니요, 적자 메워주지 않아요. 그냥 계속 쌓이고 있어요, 적자는. 적자는 쌓이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 이외에 응급실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네네. 막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의사를 뽑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일부 지원해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응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만 매달 1,880억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의료개혁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공의 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나름 그 분야에서 저임금 체계잖아요.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혹사를 통해서 상당히 고효율적으로 그 종합병원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검진받은 건 아니지만 안검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안검진을 받을 때 아까 5분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전문 교수님들은 1분도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전공의 분들이 설명부터 모든 장비까지 다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전문의는 1분, 그거 암 있네. 끝, 다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효율적이지만 굉장히 전공의들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돈으로 메꾸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빠져나간 상태고 지금은 이후에 전문의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급여가 훨씬 높은 그렇게 막 혹사시킬 수 없는 인력이니까 비용은 더 들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혹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은 뭐 그런 문제도 아니니까 결국은 이거는 소프트 랜딩을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어제 용산에서는 또 4대 개혁 지금 뭐 김건희 지금 명태균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4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2,000명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 비대위에서 다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예를 들면은 뭐 의사 부족이 2035년부터 뭐 10,000명이 하니까 원래는 4,000명 뽑아야 되는데 한 해에 2,000명만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정이 아주 극단적이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면허가 있기 때문에 70세 넘어서도 근무를 하는 사람이 80%예요. 그러니까 보건 의료 인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2020년에 70세 이상 활동 의사는 4,042명으로 의사의 80.8%가 70세 이후에도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실제는 정부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덜 이제 그러니까 다 은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식의 제가 그래서 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니까 의사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이것도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아직도 그러니까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그거 진짜 정리가 안 되네요. 아니 근데 또 이거 환자 입장에서 일반 국민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건보 재정이 적잖아서 건보료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금 실손보험을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돈이 갑자기 많이 나올 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실손보험 드는데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점점점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보험료가. 그럼 이거 전체를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손보험 개혁을 같이 종합 패키지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그 처음에 의료개혁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조금 꺼내긴 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는 전혀 못 하고 있는. 없어졌어요. 실손보험료라도 안 내게 되면은 훨씬 가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손보험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완전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시장이 커진 거예요. 도수 치료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30만 원, 20만 원 하잖아요. 실손보험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가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게 도수 치료예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가가지고 여기 도덕적 실손보험이 없어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그 실손보험 되는 데들만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일반 그냥 필수 진료하는 사람들은 야,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쟤들은 저렇게 떼돈 버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지금 왜곡 구조가 생겨서 이거를 단속을 한다고 해서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을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거를 정부가 내놨다가 또 두드려 맞았죠. 예를 들면은 무통주사를 못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출산할 때 무통주사는 비급여래요. 그러면 내 이 통증을 다 버텨가지고 뭐 애를 낳아야 되는 거냐? 막 이런 반발도 있고 아주 디테일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신뢰도 있고 뭔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지금 다 꼬여버렸다 지금. 건보 재정 문제는 뭐 해법이 나온 게 있나요?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법은 없다. 지금 위기다. 위기다라고 지적만 나온 거죠. 지적만. 앞으로 돈도 엄청 많이 돈 엄청 많이 들고 보험료 올려야 될 텐데 올리는 과정도 난항일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혁이 완수되긴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군요. 우리 벌집을 쓰셔놔가지고 시간이 한 1, 2분밖에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예, 그 마지막 이슈 요거 하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그 지금 금감원 대출 정책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저는 이제 제가 이복현 금감원장 상당히 그 예전부터 쭉 지켜봐왔던 분이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그 지금의 이제 워낙 금융시장 내부자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의 체제가 그냥 너무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분야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보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금융 쪽이 너무 과점 체제인데다가 뭐 대출 정책이나 뭐 금리 뭐 변동기나 이럴 때 너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익을 거두는 대상들이 너무 서민들이고 자영업자들이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폭리를 취한다. 예. 최근에는 뭐 기사 나온 거에 의하면은 예전에는 실적 잔치 한다 해서 횡재세 물려야 된다 얘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보너스 잔치 실적으로 안 나오게 보너스 잔치 한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배당 잔치 한다 그러고 요즘은 또 퇴직금 잔치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잔치들 벌이면서 여러 이제 재무제표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복형 원장이 여러 실수는 많았지만 여러 이 의지를 갖고 좀 잘했으면 좋겠고 다른 얘기 하나만 네, 더 설명해 주세요. 네,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이제 우리가 국감 2번째 다루잖아요. 제가 오늘 방송을 좀 준비하려고 오랜만에 종이신문 여러 종이신문들을 쭉 일주일치를 쫙 봤습니다. 도서관 가가지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일주일치 웬만한 주요 그 메이저 그 종이신문에 국감을 제대로 다룬 기사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국감 기사를 보통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소비를 하냐면은 뉴 팩트나 아니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만 나오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위주로 보도가 되는데 이 두 가지 보도도 좀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정치부 보도랑 사회부 보도랑 다른 게 팩트가 있느냐 없느냐 거거든요. 근데 뭐 국감 같은 경우에는 꼭 뉴 팩트가 아니더라도 그 담당의 책임자, 공직자, 장관들이 이 자신의 이제 여태까지 다뤘었던 이제 정부의 운영 방식을 한번 제대로 평가받고 또 토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의 과정을 사실 잘 보여줘야 될 언론의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국감은 정말 국감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예, 그런 수준의 국감이 아니었나. 그래서 국정감사를 그나마 뭐 방송에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다룬 것도 뭐 제 뉴스에서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다 외면한 국정감사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만 주목하고 있나? 아니 그 전직 그 팩트 체커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팩트 체크의 원조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김건희 명태균 논란만 없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언론은 어쩔 수 없어요. 또 이렇게 너무 지금 이렇게 이슈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슈 팔로잉을 안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김건희 빨리 뭐 외국에 보내든 감옥에 넣든 좀 이거 수사를 받든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맨날 이거 가지고 저도 지겨워 죽겠어요. 근데 이건 진짜 거의 무정부 상태예요, 지금 나라가. 이거 언제까지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예. 오늘 진짜 국정감사 난맥상을 짚어봤는데 결국에는 정리할 문제 빨리 정리하고 국정으로 돌아가자. 국정으로 좀 4대 개혁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데 4대 개혁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그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와 뭐 이런 문제들 의혹들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이 관련된 문제들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 정리 방법은 특검으로 가는 건가요? 특검이에요. 특검. 국힘은 또 특검 안 받는다고 또 방금 발표했더라고. 참. 안 받는다고 발표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아직은 작심을 안 한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근데 뭐 이건 여론이 폭발할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 못 받겠다 일단은 얘기는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월요일에 또 나오시잖아요. 월요일 11시 라이브 때 또 김준일 평론가 그 이야기 또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가 중국 AI 굴기 이야기 그리고 ASML 이야기 전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김준일 평론가님, 유형주 대표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회 전체가 정지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요새 공직에 계신 분들 열심히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열심히 해봐야 자기 장관이 힘이 없잖아요. 열심히 해서 장관이 뭘 해서 장관이 뭐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고
없고 지금 말씀하신 공직자들 일을 안 한다는 부분이 장관이 그 힘이 없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감사를 해서 자꾸 정책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원전 한 사람 가지고 수사하고, 이번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한 사람을 감사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니까 요새 지시를 하면 녹음해요.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뭐냐면 서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일이 돌아갈 리가 없는 거죠. 정권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혼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들이 그 다음 정권 가면 너 그거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렇게 되니까 열심히 왜 하겠어요? 네, 저 이번 주에 끝내주는 경제에서 AI 이야기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AI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중국 AI 이야기 전에 또 ASML하고 AI 거품론이 요즘 좀 굉장히 나스닥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야기 하면서 중국 AI 이야기까지 같이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이렇게 와서 AI 이야기 해주시는데, 아이고 지난번에 테슬라 이야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또 반응을 해주셨어요.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SML에 요즘 관심이 좀 며칠 동안 많았어요. 그러니까 ASML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리소그래피 시스템, 뭐 되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ASML이 그리고 세계에서 독점입니다. 이 ASML의 장비가 어느 정도 팔려 나가는 걸 보면은 아하,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TSMC라든지 또는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생산 계획을 내년에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올해는 어느 정도 매출이 생겼고 내년에는 어떻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를 만들어주죠. 근데 ASML의 이번에 실적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도 대비해서 19.61%가 오른다든지 또는 뭐 그 순이익도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예약. 예약이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실적이 그렇죠. 감소했다는. 그렇죠. 미래에, 왜냐하면은 이런 기계가 뭐 바로 찍은 다음에 내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약을 받거든요. 근데 순 예약이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CEO가 나와서 전망치를, 특히 2025년 전망치를 확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이 이제 이 두 가지 이슈인데요. 하나는 지금 반도체 중에서도 이 흔히 말하던 HTC라고 하는 이 대단히 고사양 AI 칩에 대한 수요는 높아서 ASML도 이와 관련된 장비 수출은 판매는 계속하고 있는데, 휴대폰과 PC 시장이 지금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올해 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초에 1월 달에 삼성전자가 AI 폰을 내놓는다고 해서 스마트폰의 붐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9월 달에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여기다가 애플 인텔리전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적용이 되는데 이제서야 9월 달에 제품을 내놓고 뭔가 새로운 슈퍼 사이클이 그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수요가 AI 폰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했는데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지금 냉각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PC 시장도 AI PC가 나타나서 뭔가 사람들이 다 PC를 바꾸고 싶고 이럴 거라 그랬는데 제대로 된 AI PC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PC 교체 수요도 발생하지 않다 보니 이 PC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내년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것이 한 원인입니다. 내년에 ASMR에 생각하는 반도체 시장이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장 큰 ASMR에서 충격적인 것은 ASMR은 지난 분기까지 전체 매출의 49%가 사실은 반이죠.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2025년은 이제 흔히 말하는 고성능 장비를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저성능 장비를 수출할 수가 있고요. 다 모든 것이 수출 금지가 된 건 아니죠. 내년에는 매출의 20% 정도가 중국에서 나올 거다. 그러다 보니 확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확 떨어지다 보니 ASMR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에 의한 강압에 의해서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SMR에는 가이던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새벽에 또 TSMC가 나왔잖아요. TSMC는 뭐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 들으셨겠지만 매출과 순이익이 다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TSMC가 뭐 2나노는 몇 프로 생산하고 3나노는 몇 프로 생산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AI 칩은 몇 프로를 생산했고 뭐 휴대폰 칩은 얼마 생산했고 자동차에 들어갈 건 얼마큼 생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AI 칩이라고 하는 고성능 GPU 칩 51%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면서 TSMC는 주문도 계속해서 밀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 칩에 대한 수요는 줄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칩 시장과 관련돼서 반도체 시장과 관련 제한되어서만 볼 때는 AI 거품론은 아직까지는 과도한 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중국 리스크 그 다음에 반도체 시장 전체로 볼 때는 이건 사실 삼성전자에겐 좋지 않은 거예요. 네. 휴대폰 시장과 PC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의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성능 AI 칩, AI 가속기 거기에 대한 수요는 아주 견고하다는 것이 TSMC로부터 확인이 됐는데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다 사용하는 그 기기들이 바뀔지는 불투명해서 삼성전자한테 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뭐 엔비디아나 TSMC나 이런 곳들은 뭐 좋은 계속해서 거죠? 달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ASML의 중국과 관련된 매출은 굉장히 국가 간 관계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사실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이렇게 막 미국 정부가 지금 이 고성능 AI 칩을 아예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ASML 같은 장비도 제약을 걸고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중국은 대단히 어렵죠. 사실은 이러한 많은 부분을 사실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중국도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뭔가 성장 전략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급자족 경제는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선 중국 정부가 첨부한 거는 AI 자급 경제를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것이 중국 정부의 완전한 목표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업들에게 지금 여러분 H100 되게 고성능 칩이고 곧 이제 4분기에 나올 것이 블랙웰 그러니까 이건 B200이라고 부릅니다. B200 칩이 나오겠는데 어차피 B200 칩 중국에 판매 못 하고요. 지금 법으로 H100도 중국에 못 팝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상품이 H2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H100에서 성능의 많은 고성능을 빼버려가지고 성능을 확 떨어뜨린 거죠. 이 H20은 지금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정부에서는 이 H20도 안 된다. H20도 수출. 근데 아직 법으로 만들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법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것 같고요. 근데 중국 정부는 우리는 자급자족 경제로 갈 거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H20도 사지 말아라. 그래요? H20 정도는 하웨이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하웨이 거 써라. 그래서 무엇인가 여기서 규모의 경제가 나오게 만들 수 있도록 하웨이에서 어센드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하웨이 칩 사지. 이제 엔비디아 칩 사지 말아라. 사실 엔비디아도 중국 의존도가 크거든요. H21호도 많이 팔렸었는데 이거가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것은 오픈 소스를 지금 중국도 많이 쓰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오픈 소스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AI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메타에서 만드는 라마라는 서비스입니다. 라마라는 거대 언어 모델이 있는데 페이스북의 메타. 한국도 사실 라마를 많이 쓰고 있고요. 곧 발표할 카카오도 라마를 쓰고 있고 사실은 많은 경우가 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 SKT도 라마를 쓰고 있고 사실 한국의 기업들 다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다 라마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픈 소스로 풀렸으니까 돈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GPT는 챗GPT 오픈AI는 돈을 내고 써야 되는 저 것이고. 오픈 AI 이름만 오픈이지 절대 오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비영리로 운영할 것이냐, 영리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오픈AI는 이름과 다르게 절대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메타, 과거 페이스북이 만들고 있는 라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에 쓰고 있는 거고 중국도 대부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라마도 쓰지 말아라. 라마도 쓰지 말아라. 라마도 쓰지 말라고요. 그럼 뭘 쓰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원래부터 자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 LLM을 LLM을 개발하는 팀들이 스타트업들이 있었어요. 뭐 01 뭐 AI 또는 문샷 AI 뭐 이런 스타트업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바이트댄스 이런 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가 9월 달에 계속해서 그 전부터도 발표하고 있었는데 콘 2.5라는 서비스를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했어요. 콘이라는 거 만들었고 또 이게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쓰기 위해서 오픈 소스로 풀었어요. 콘 QWEN이죠. 콘 2.5를
올해 9월에 발표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달이도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미국 허깅페이스라고 해서 오픈소스 LLM을 평가하는 이 서비스 업체가 있어요. 허깅페이스 대단히 유명한데,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랭킹 1부터 10위를 올리는데, 여기 순위권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차지한다는 이런 거는 성능 평가에서, 왜냐하면은 콘 2.5가 2.5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개 변수를 갖다가 오픈 소스니까 작게 쓸 거야 하면은 2억 매개 변수, 5억 매개 변수, 7억 매개 변수, 15억 매개 변수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오픈 소스를 무려 100개를 만들었어요. 서로 다르게 기업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써라. 그랬더니 이러한 것들이 3개가 10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평가를 좋게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 스스로가 우리 이만큼 좋아라고 자랑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오픈소스 그 거대 언어 모델을 평가하는 이러한 서비스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매달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9월 달에 순위권에 올랐다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또 보면은 여러분, 오픈 AI의 챗GPT가 기업 버전이 있습니다. 기업에 저도 개인이 쓰고 있는데 기업도 계정을 열고 있거든요. 기업이 이면은 좀 기업의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써주는데 현재 뭐 9월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0만 개의 기업 계정이 오픈 AI를 쓰고 있어요. 돈 내고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알리바바는 콘은 자체적으로 오픈 소스로도 풀었지만 조금 더 상위의 모델은 자기네들이 공개 안 하고 자기네들이 쓰고 있어요. 여기에 가입된 기업 계정의 숫자가 200만 개예요. 그것도 유료 계정인가요? 네, 유료 계정. 그 비즈니스로 하는 거네요. 비즈니스 계정. 200만 개라고요? 그렇죠. 훨씬 전 세계에 있는 오픈 소스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거는 중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콘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200만 개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AI를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가 100만 개 정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계정이라고 하는데 기업 계정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콘은 200만 개를 지금 이뤄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많이 쓰고 있고, 중국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쓰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일본에서는 3개의 기업이 이 콘에다가 일본어를 조금 추가 학습을 써서 일본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사실은 몇 개의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것도 라마를 갖다가 한국어에 추가 학습을 해서 한국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있는 라마를 받아서 한국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소니에서 투자한 뭐 기업이라든지 리나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소니가 한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니가 만든 기업 리나라는 곳에서는 이 콘을 받아가지고 자체 일본어 거대 언어를 만들고 있고, 이 동남아 기업들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만이 아니라, 중국의 10억 인구권 경제권만이 아니라 동남아와 일본까지도 쓰고 있고,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아마 한국의 기업들도 내려받아서 오픈소스니까 아마 테스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준이 되게 좋기 때문인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는 여러분 아시는 샤오미. 샤오미가 이런 대기업들도, 샤오미는 사실은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LLM에. 그러니까 콘을 써가지고 샤오미가 또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AI를 이 콘을 이용해서 만든다든지. 그래요? 네. 그리고 바이트댄스도 자체 LLM도 만드는데, 우선 만든 LLM으로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질리라는 중국의 큰 자동차 업체가 있죠. 그리고 질리가 최대 주주인 회사가 여러분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독일에. 요 회사 해가지고 AI 동맹을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독일 기업도 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바이트댄스도 여러분 틱톡을 만든 회사고, 원래 인공지능 부분에 많이 앞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눈치도 보면서 하웨이의 반도체도 사지만 AI 칩도 사지만 이미 규제가 걸릴까봐 어마어마하게 엔비디아 칩도 사놨어요. 그러니까 2023년에는 전혀 규제가 없었거든요. 그때 고성능 그 엔비디아 칩을 바이트댄스는 10억 달러를 사놨고요. 2023년에 2024년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는 H20을 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웨이도 사고 있고, 뭐 이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쟁겨놓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국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 거대 언어 모델을 의미 있게 만든 나라는 이제 3개국으로 좁혀졌습니다. 하나는 미국, 당연하게 미국에 지금 다 쏠려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오픈 AI, 챗GPT, 그 다음에 엔트로픽의 클로드, 그 다음에 이 구글의 제미나이,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메타의 라마,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의 그로크. 네. 이것도 지금 대단히 높은 수준 5개가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거 말고도 미국에는 뭐 스탠포드 대학도 만들고 MIT 공대도 만들고 해서 뭐 대학들도 만들고는 많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대학들이 만든 수준은 아직까지는 요 5개 대기업이 만든 수준을 쫓아가고 있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미스트랄이 존재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퀀이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7대 LLM을 그래도 중국이 하나를 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중국이 이렇게 제약된 조건 속에서도 했다라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AI 위원회 출범하면서 대통령이 G3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3개 나라에 못 들어가나요? 우선 세계 네이버. 나라에 안 들어갔고 G3라는 건 이제 뭐 5도 있을 수 있고 6도 있을 수 있고 뭐 4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우선은 지금 세계 국가는 네이버는 지금 그렇게 안 되나? 네이버가 네이버가 이제 올해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는데 올해 초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지금 발표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이버는 자신의 새로운 하이퍼클로바 X의 모델을 발표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새 소식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래요. 또 9월 달에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유명하죠. 여기에서 이제 외국 전문가들을 통해서 중국 AI 수준을 평가를 했는데 대략 미국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1년 정도 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 정도 뒤지고 있다. 뒤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알리바바의 콘이 나왔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1년 정도 차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굉장히 오픈 AI의 1년 전을 생각해 보면. 네, 그럼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하이퍼클로바 X 1년 반 전에 새로운 서비스 발표하고 나서 아무런 소식이 없잖아요. 네. 아마 11월, 12월에는 추가 업데이트를 발표할 건데, 이 추가 업데이트가 지금 막 GPT-4.5라든지 또 GPT는 곧 있으면 5 발표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마 1년 반 내지 정도의 격차는 한국도 왜냐면 2년 정도의 격차까지도 한국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좀 더 좁혀보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 AI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듭니다. 요번 뭐 오픈 AI가 스타트업이라고 하지만 세계 3위 기업 가치를 1,500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것이 150조가 우리나라 돈은 200조가 넘는 회사예요. 기업 가치가.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 1위는 여러분 바이트댄스가 1위입니다. 틱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중에서 1위의 기업 평가를 갖고 있는 것은 1위가 바이트댄스, 2위가 스페이스 X, 3위가 오픈 AI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이버가 이렇게 하려면 네이버 총 수익을 다 아무데도 안 쓰고 여기 AI에 다 써야 되거든요. 아니, 아까 바이트댄스가 요거 그 규제 나오기 전에 한 그 100억 달러 들여가지고 네네. 그 AI 칩 샀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그게 한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 아니, 1조 3천억 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이버가 지금까지 총 쓴 게 토탈 한 5천억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 순간에 딱 이렇게 역전이 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돈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돈 문제라는 것은 칩에 대한 돈도 있지만 인재가 중요하죠. 인재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월급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여러분 오픈 AI에서 AI 전문가의 그 평균 연봉이 $1 밀리언 달러예요, 1년에. 1 밀리언 달러면 100만 불이니까 네. 1000만 1억 10억 한 10억 10몇억 되는 거예요. 13억을 받는 거예요. 1년에요. 1년에. 한 달에 1억.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픈 AI 1,000명이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급 인력들이. 근데 뭐 이게 국가에 정말 중요한 일이면은 돈 많이 써서라도 데리고 와야죠. 그렇죠. 전 근데 세계에서. 이것도 보세요. X.AI가 만나면서 또 빼가고. 또 X.AI 빼가는 사람들을 구글에서 또 빼가고. 그들끼리 인력 경쟁이 엄청 심한데 프랑스 미스테랄은 어떻게 했냐면 국가에서 보조해줬어요. 인력비를. 미스테랄을 창업한 사람들도 다 구글 딥마인드나 오픈 AI나 메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프랑스 사람들을 다 호출한 거죠. 네네. 그러면서 너 프랑스 사람들만 오지 말고 동료들, 친구들 다 데려와라. 근데 미스테랄이 우선은 그 돈을 대고 만약에 못 되는 보조금은 프랑스 정부에서라도 대주겠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 칩도 사야 되지만 인력도 한국에서 한국인으로만 만들겠다라는 판타지를 저는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좋은 인재 우리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네. 네, 아니면 네이버의 AI 팀을 미국으로 보내든. 그렇죠. 아예 그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전략적으로 이제는 뭐 좀 우리도 좀 여러 가지 국가에서 그냥 지원해주면 뭐 좀 되겠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미 중국어라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이버가 한국어를 많이 학습하기 때문에 한국어는 잘할 거야.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러니까요. 영어, 그러니까
영어든 뭐든 압도적으로 학습할 데이터가 한 언어로 대단히 많으면 다른 나라로 전이는 대단히 잘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컨이 잘했던 이유는 중국의 데이터가 한 나라의 언어지만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한국어가 많지만 한국어에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영어라든지 중국어를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어만 해도 뭐 13억이 쓰고 있는 네. 언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단일 언어권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대단히 풍부하다라는 거고. 그럼 하나를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번역하는 건 사실은 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번역은 추가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LLM이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러니까 오픈 AI의 지금 챗GPT는 여러분 95개의 언어를 합니다. 학습의 데이터의 양은 95%가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네. 물론 다 모든 언어를 100% 잘하는 건 아니에요.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데는 스페인어하고 프랑스하고 일본어는 뭐 챗GPT보다 낫다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뭐 몇 개 언어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글은 조금 뭐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조금은 떨어져요. 같이 쓰고 있는데. 네, 조금은 떨어져요. 챗GPT가 좀 나은 것 같아. 네, 영어를 95% 학습을 했는데 하긴 그렇죠. 한국어 0.3%인가 0.2%인가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도 한국어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기술이 좀 오묘하네요, 이 네. 기술은. 이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럼 데이터도 많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칩의 문제고, 네. 우선 일단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엔트로픽, 이번 주에 엔트로픽, 그 클로드 창업자가 인터뷰했던 것처럼, AI 혁명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이후에 시작될 거다. 이제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길이다. 그걸 위해서 휘말면서 돈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시작했는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까지 이 AI 혁명을 AI 기술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겠는가. 지금의 칩은 어떻게 작년까지 구했던 칩, 올해 H20 좀 사고 하웨이로 나온다니까 어떻게 좀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H100은 막혀 있지만 네. 다른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제 꾸역꾸역 쓰고 있는 거예요. 꾸역꾸역 쓰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과연 넥스트 스텝, 그 다음번 스텝에는 중국이 쫓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왜요? ASML이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ASML이 막혀 있으니 다음번 장비를 만들려고 해도 뭐 2나노, 3나노 만들려고 해도 ASML이 장비를 줘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광 장비라고 하는 이 장비를 사실은 중국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유사 장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노하우가 왜 네덜란드가 세계를 독점하겠습니까? 이거는 삼성전자가 만들래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TSMC도 돈 들여도 못 만들고 있는 대단히 전문화된 기술이다 보니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인력과 인재도 거기에만 몰려 있다 보니 쉽게 중국이 쫓아올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고, 이 규제를 해버리면은 중국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미국은 철기 시대로 가는데 중국은 석기 시대에 남을 것이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해결하고 있는 새로운 방법은 뭐냐면, 요번에 이제 물론 학술 논문으로만 나왔고 입증을 한 곳에서 알리바바가 했습니다만 뭘 했냐면, 칩을 여러분 H100을 갖다가 막 1000개, 2000개, 테슬라 같은 게 10만 개 이렇게 꽂고 하잖아요. 네. 그때 GPU가 동일 제품일 때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동일 제품일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NVIDIA 제품에다가 AMD 잘 안 섞어요. 네네네. AMD 데이터 센터는 따로 짓는 거고 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는 따로 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뭐냐면 엔비디아 거도 H100도 있고 H20도 있고 여기다 하웨이까지 섞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러한 GPU를 섞었을 때 어떻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되게 의심이 있었는데 중국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종 GPU를 연결했어도 그러니까 사실 GPU는 여러분 한 대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 어제 만났던 기업은 4대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4대 사는 3억 정도 투자해서 많이 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X.AI를 위해서 10만 개 샀습니다. 10만 개. 근데 10만 개를 단일 기종으로 연결한 거죠. 네, 그렇죠. 엔비디아 걸로 다. 네, 엔비디아 걸로 여기 그걸 쿠다라고 하는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로 잘 정리를 해서 한 거예요. 이 쿠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의 장점은 칩도 칩이지만은 이 쿠다라고 하는 이 칩을 병렬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이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데에서 예를 들면 똑같은 칩의 성능을 갖고 있는 AMD 칩을 사고 싶어도 거기에는 쿠다가 없잖아. 또는 있어도 쿠다랑 연결이 안 되잖아. 즉 이종 GPU 간의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노하우를 지금 중국이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워낙
안 그러면 이 GPU가 너무 서로 다르니 얘 이거 학습하다가 얘 이거 다른 GPU로 학습할 때는 다르게 연결해야 되는데 학습을 통일감 있게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우리 이 큰 학습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구매한 H100과 H20으로는 안 되니까 하웨이 걸 좀 연결해야 되는데 얘가 서로 병목 현상이 생긴다 그래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쿠다 같은 거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GPU를 서로 병렬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라는 것이 지금 학술계에 나오는 자료라든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궁여지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없으니까 혁신을 하는. 그러네요. 그렇게 보는 중국의 어떤 저력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쿠다 가지고 평정을 했던 것처럼 먼 훗날에는 네. 중국이 얘기하신 대로 자급이 다 된 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 생태계 새로 개발한 자기들의 중국판 쿠다죠. 중국판 쿠다 휘하에 다른 것들 다 집어넣는 방식의 혁신으로 갈 수도 있겠다. 갈 수도 있죠. 이런 상상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것의 단초를 이번에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 생태계 안에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남아 국가들도 일본도 어쩌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번에 지정학적인 갈등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아랍입니다. 아랍이 그러니까 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이제 AI 기술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G7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AI G7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많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갖다가 찔러가지고 너네 가서 투자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하고 엔비디아 칩을 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아랍에다가 보내는 신호는 뭐냐면 자꾸 중국 기업하고 협업을 지속할 경우 여기에 엔비디아 칩 판매도 막아버리겠다. 최근에 그 발표했었잖아요. 네네, 그 기사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같은 데도 포함시켜가지고. 이 부분도 지정학적 갈등이에요. 예. AI의 경제 주도권을 놓고 미국 잘 나가는 것, 중국 잘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국가의 AI에 대한 경쟁력을 나머지 국가들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그냥 미국하고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아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중국도 좀 데려오고 미국도 좀 들어와서 섞으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섞지도 마. 중국 다 배제해.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거고 만약에 중국을 섞어버리면 우리는 안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의 AI 전쟁이 지금 아랍으로까지 중동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AI 신냉전 같은 그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네네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은 어쨌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미국하고 한 1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더 뒤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그럼 이미 중국이 앞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LLM과 관련해서.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기술이 국가 간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우리가 그런 역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이건 좀 오래된 얘기지만 미국에서 모카씨를 갖다가 집어오면 그전에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판단했어요. 모카를 거기는 섬유 공장이 발전돼 있으니까 실이 필요하잖아요. 이 실을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되느냐 인도에서 되냐 했는데 인도가 더 좋았던 것이 인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카씨에서 실 뽑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인도가 훨씬 좋아서 미국 그래 독립하던 말던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미국에서 뭘 만드느냐면 어떤 뭐 이렇게 철사들이 엄청나게 들어간 통에 여기다가 실을 집어넣고 돌돌돌 돌리면 실이 나오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왜냐면 이걸 인도로 넘어가면 인도에서 다들 돌돌돌 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계속해서 손으로 뽑고 있을 때 미국은 이걸 돌돌돌 돌리는 거를 수출 금지 조항으로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규제하거든요. 국가가 대단히 큰 산업의 전환기에 있어서는 기술은 대단히 그래서 이제 지금 네이버도 소베린 AI, 뭐 주권 AI 얘기하고 있는 건데 대단히 지금 AI 경제는 이제는 정부들이 눈을 뜨고 있는 것 이거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의 문제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고 사실 지금 트럼프가 걸고 있는 공약에다 보면은 The Second Manhattan Project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 for AI거든요. 원자력 원폭을 개발했던 것처럼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규제고 뭐고 자기는 중요하지 않다. 우선 일단 맨하탄 프로젝트처럼 원자력 폭탄 만들었던 것처럼 중국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AI 국가로 미국을
바꾸겠다. 여기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런 거거든요. 무섭다.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1기 때하고 다르게 그리고 두 번째 선거 때 진 때하고 다르게 대단히 공약을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여기에 세컨드 맨하탄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컨드 맨하탄 프로젝트 네. 어떤 내용인지. 네네.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하고 같이 AI G2로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중국 있다. 경제의 규모라든지 소비자 규모, 아까 전에도 200만 개의 기업 계정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미 중국은 AI가 나오면 이것이 돈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내수 경제가 아무리 지금 경기가 침체라고 하더라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동남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동남아 경제도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다라면 중국이 그렇게 쉽게 AI 경제에서 뒤처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양극 체계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경계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또 어디까지 자립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나와서 그 이야기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 라이브 하고요. 주말에 다시 보기 보시고 월요일에 다시 11시에 라이브로 전 찾아뵙도록 하고 여기서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